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징비록 함께 읽기 4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의 침략 사실이 처음 조정에 닿은 것은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 경상 좌수사 박홍의 장계가 처음 전해진 것이다. 대신들과 비변사가 모두 빈청에 모여서 임금을 뵙고자 했다. 그러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글을 올렸다.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중부를 맡도록 하고 성응길은 좌방의사로 삼아 동부 지역을 맡도록 하며 우방의사에는 조경을 임명하여 서쪽으로 내려보내고 유긍량은 조방장을 삼아 중령을 방하도록 하고 병기 역시 조방장을 삼아 조령을 지키도록 하며 경주 부윤 윤인함은 유학자인 까닭에 나약하고 겁이 많으니 강계 부사를 역임한 변응성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에게는 적당한 군관을 선발하여 함께 가도록 했다. 그런데 곧이어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당도한 것이다. 부산은 당시 적에게 포위되어 통행도 불가능했다. 박홍의 장계에는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니 붉은 깃발만이 성 안에 가득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곧 성이 이미 함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훈변사에 임명된 이 일은 서울의 정예 병사 300명을 선발 거느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병조에서 선발한 병사라는 것이 대부분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들이거나 아전 또는 유생들 뿐이었다. 불러 모아 점검을 해보자 감복을 입고 옆에 책을 낀 채로 나온 유생, 평정건을 써고 나온 아전 등 모두들 병사로 뽑히기로 끓이는 자들로 뜰이 가득 찼다. 이런 까닭에 명령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도록 이 일은 떠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일이 먼저 떠나고 후에 별장 유오기 병사들을 데리고 떠나기로 하였다. 나는 장계를 올렸다. 병조 판서 홍여수는 맡은 일 처리하기에도 부족하고 병사들 또한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꾸는 편이 낫겠습니다. 장계 내용이 받아들여져 병조 판서에는 김응남, 참판에는 심충겸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간이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을 채찰사로 임명하여 여러 장수들을 감독하도록 하옵소서. 이 청도 받아들여져 정성께서는 나를 추천하였다. 세찰사에 오른 나는 다시 김응남을 부사로 삼아줄 것과 전 의주 목사 김여물도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을 올렸다. 또 병사 가운데 비장이 될 만한 사람 80여 명을 모아 함께 가기로 했다. 당시 김여물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의 청에 따라 용서받고 함께 나설 수 있었다. 그런 동안에도 급보는 계속 이어졌다. 적의 선봉이 이미 밀양고개를 넘어 곧 조령에 닿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김영남과 신립을 불러 말했다. 적들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으니 참으로 급하게 되었소. 대책은 있소? 그러자 신립이 대답했다. 이 일이 홀로 앞서가고 있는데 지원군이 뒤따르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찰사께서 가신다 하지만 나오는 장수는 아니니 마찬가지지요. 하루라도 빨리 뛰어난 장수를 보내며 오를 줄 압니다. 신립의 태도를 보니 자신이 사오로 가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나는 김영남과 함께 어전에 나아가 이런 사실을 아뢰었다. 내 말씀을 들으시고 임금께서는 친히 신립을 불러 확인하셨다. 신립은 곧 도순변사에 임명되었다. 신립은 즉시 궐 밖으로 나가 함께 갈 사람들을 구하고 다녔다. 그렇지만 무사들 가운데 누구도 함께 가고자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때 마침 나는 중추부에서 모집한 군사들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 온 신립의 모습을 보니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아니, 이런 분을 부사로 데리고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부사가 되어 대감을 모시겠나이다. 김영남을 탓하지만 이는 자신을 따르는 병사가 없음을 빗대어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다 같은 나라 일인데 아무래면 어떻겠소?
우선 내가 모아놓은 병사들을 이끌고 공이 앞장서시오. 나는 또 병사를 모아 뒤를 따르리다. 나는 군관들의 성명이 적혀있는 병단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제야 신립은 뜰 안에 가득한 병사들 보면서 말했다. 자, 나를 따르게. 그러나 병사들은 앞장선 신립을 따르기를 저하다가 마지못해 뒤따르기 시작했다. 김여물 또한 그를 따라갔는데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 신립이 출정할 무렵 임금께서는 그를 불러 보검을 내리셨다. 이일 이하 모든 장수를 막론하고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이 칼을 사용하시라. 임금께 하직하고 나온 신립이 변청에 들러 대신들을 찾아보고 계단을 내려가려 할 즈음 그가 썼던 사모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표정이 일그러졌다. 용인에 도착한 신립은 임금께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글에 자신의 이름이 서지 않았다. 이를 본 사람들이 혹시나 신립이 마음속에 또 다른 뜻을 뿜은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 영상우병사 김성희를 체포하고 하옥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붙잡혀 오기도 전에 다시 초유사에 임명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함안 군수 유승인이 병마사에 임명되었다. 김성일이 상주에 닿았을 때 이미 적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성일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본영으로 향하였는데 도중에 조대곤을 만나 인장과 부주를 교환하였다. 이때 적들은 이미 김해를 함락시키고 서부의 여러 고을을 짓밟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간 김성일은 적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휘하 장수들은 모두 겁을 먹고 달아날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김성일이 말에서 내려 의자를 걸터앉더니 군관 이종인을 불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군사라고 자처하는데 네가 적을 앞에 두고 달아날 궁리를 하다는 어찌된 일인가. 그 순간 새로 만든 탈을 쓴 적병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이종인이 이를 보자 손살같이 달려나가서 활을 한번 쏘자 적병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적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김성일은 즉시 병사들을 불러 다시 물로 모으고 고을마다 경문을 띄워 수습해 나섰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김성일이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와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금부 도사에게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영상감사 김수는 체포되어 가는 김성일과 길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김성일은 분에 겨워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힘을 다하여 적을 물리쳐 주시오 라고 말할 뿐 자신이나 가족을 걱정하진 않았다. 이 모습을 본 늙은 아전 하자용이 감탄하며 말했다. 자신의 죽음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나라만을 걱정하니 참으로 충신이다. 김성일 일행이 직산에 당도할 무렵 임금의 노여움도 풀렸을 뿐 아니라 경상도 지방에서 김성일의 신임이 두텁다는 사실도 알려져 그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저 경상우도 초유사에 임명하여 돈의 인심을 수습하고 군사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유승인은 큰 공을 세웠으므로 특진시켜 병사에 임명했던 것이다. 첨지 김넉을 경상 좌도 안집사에 임명하였다. 당시 경상감사 김수는 서부에 있었는데 적이 가로막고 있어 동부와 통신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수령들은 모두 관직을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고 민심 또한 해이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김덕을 안집사에 임명한 것이다. 김덕이 당도하자 동부 지방 사람 백성들은 모두 안정을 찾았다. 영천과 풍기 두 고을에는 다행스럽게도 적이 침입하지 않았으며 의병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주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순변사 이일은 충주로 도망쳤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적의 침략 소식이 전해지자 재성방략의 군사 분류법에 따라 각 고을에 공문을 띄웠다. 각각 소속 병사들을 거느리고 정해진 곳에 주둔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올 장수를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문경 남부의 수령들은 병사를 거느리고 대구에 모여 있었다. 내과에서 야영을 한 지 며칠 지났건만 순변사는 보이지를 않았고 오히려 적들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때맞추어 큰 비가 내리자 병사들의 옷은 모두 젖고 양식 또한 바닥이 났다. 겁에 질리고 지친 병사들은 오둠을 틈타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수령들 또한 말 한마디에 의지에 달아났다. 그 무렵 순변사 이일은 문경에 당도했다. 그렇지만 고을은 텅 비어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수 창고 열고
곡식을 꺼내 함께 간 병사들에게 먹였다. 그런 후 함창을 거쳐 상주에 닿았다. 당시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역에서 기다리겠다는 핑계를 대고는 그 길로 달아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 할 수 없이 판관 권길만이 홀로 고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일은 병사가 한 명도 없자 책임을 물어 권길을 죽이려 하였다. 다급해진 권길은 병사를 모아 오겠다고 해원하였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권길은 밤새도록 고을을 다니며 수백 명의 병사를 모아 다음날 팀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병사라고 할 수 없는 농민들 뿐이었다. 이 일은 상주에 하루를 머무르면서 창고에 곡식을 꺼내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그러자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백 명을 불어났다. 순식간에 대원을 갖춘 군대가 조직되었다. 그렇지만 모두들 전투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에 불과했다. 그때 적군은 이미 선산에 이르러 있었다. 저녁 무렵 계령 사람 하나가 와서 첫 적들이 코앞에 왔음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지 못한 이 일은 그의 목을 배려하였다. 민심을 현혹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잠시 동안만 나를 가두어 두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적이 오지 않으면 그때 죽이시오. 당시 적들은 장천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상주에서 겨우 20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이 일의 진영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척규병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 일은 계령 사람을 옥에서 꺼내낸 후 말했다. 아직 저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네가 민심을 현혹시키기 위해 지어낸 거짓임이 분명하다. 그러고는 죄 없는 사람의 목을 베고 말았다. 겨우 모은 병사들과 서울에서 함께 간 장수를 합쳐 모두 8,900의 병사를 이끌고 이 일은 북천 냇가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산을 등지고 진을 친 다음 가운데에 대장기를 꽂아 놓았다. 만리에 앉은 이 일이 대장기 밑에 서자 종사관 윤섬과 박호, 판관 권길, 사근, 찰방, 김종무 등이 말에서 내려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와 서성거리다가 이내 사라졌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적이 엿보이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으나 아침 일이 머리에 떠올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곧이어 성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일은 그제야 공관 한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고 오도록 하여 했다. 역졸 둘이 이끄는 말 위에 오른 군관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다리 아래 숨어있던 적들은 군관이 다가오자 조총으로 쏘아 떨어뜨린 다음 칼로 목을 벤 후 가지고 갔다. 이 모습을 목격한 우리 병사들은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곧이어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10여 자리의 조총에서 탄환이 불을 뿜는데 맞은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다. 우리 군사들은 이 일의 명령에 따라 급히 화살을 쏘았지만 어림도 없었다. 적은 양쪽에서 우리 군사들을 포위하여 몰아붙였다. 이미 늦었다고 깨달은 이 일은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병사들 또한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자 몇 되지 않았으며 종사관을 포함해 말을 타지 못한 자는 대부분 죽고 말았다. 적들은 이 일을 계속해서 쫓았다. 쫓기던 이 일은 말을 버리고 의복도 벗어 던진 채 머리도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겨우 문경에 도착한 그는 종이와 붓을 구해 패한 내력을 임금께 전했다. 그뒤 이 일은 조령을 지키고자 했으나 신립이 충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충주로 달려갔다. 조정에서는 우의정 이양원을 수성대장으로 임명했다. 또 이정과 변원 수를 경성 좌우위장에 상상군 박충관은 경성 순검사에 임명해 서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김명원을 다시 불러들여 도원수로 삼고 한강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일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성한 인심은 흉흉해졌다. 조정에서도 천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미 이마 김응수가 빈 청을 들어 수상과 귀한 말을 주고받고는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하게 여겼으나 이는 당시 수상이 사복 제조를 겸임했기 때문이었다. 도성지 이항복이 내게 다가와 손바닥에 영강문 안에 말을 세워두라는 6글자를 써보였다. 대가는 수상이 국사를 거르쳤으니 파면시켜야 한다고 청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친들 또한 문 밖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다. 도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영부사 김규영은 분을 참지 못하고 대신들과 함께 임금을 뵈러 나갔다. 그는 서울을 지킬 것을 청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성을 버리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곧 소인배입니다. 그러자 임금께서도 교지를 내리셨다. 종묘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러갔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급해졌다. 각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천민들, 말단 관리와 삼의사 소속 사람들 모두 모아 성첩을 지키도록 했다. 그렇지만 노송의 성첩은 모두 3만이었으나 지킬 인원은 겨우 7천에 불과했다. 그것도 오합지졸 뿐이었으니 그들 그들 머릿속에는 도망갈 마음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에서 선발하여 올라온 병사들도 병조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말단 관리들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 도망가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관원들조차 모른 채 할 지경이었으니 설모있는 군사는 하나도 없는 형편이었다. 군의 관리가 이 지경인데 나머지야 말해 못하겠는가. 그러자 대신들이 나서 세자를 세워 민심을 수습할 것을 청했다. 임금께서도 이를 허락하셨다. 동지사 이덕형을 일본군의 사자로 보냈다. 우리 군사가 상주에서 패하고 후퇴할 무렵 통역관 경응순이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그러자 적장 고니시 유기나가는 히데요시의 글과 예조에 보내는 글을 그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동네에서 울산 군수를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편지를 전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껏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너희가 만일 우리와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덕형을 28일 충주로 보내라. 그들이 사로잡았다는 자는 이은함인데 그는 벌을 받을까봐 도망쳐 나왔다고 하면서 편지도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도 안 찬다. 그러니 조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다. 이덕형은 그 전에도 선위사로 일본 사신을 접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니시 유기나가가 그를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응순이 서울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런 계책을 세울 여유가 없었다. 겨우 생각해낸 것이 이를 핑계 삼아 단 며칠이라도 저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덕형 또한 가겠다고 하므로 예조에서는 답장을 써주었다. 그러나 가는 도중 이미 충주가 함락되는 소식을 들려왔다. 이덕형은 경응순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으나 그는 적장에게 잡혀 죽고 말았다. 할 일 없이 된 이덕형은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평양에서 임금께의 사실을 보고했다. 화성이 남루에 침투했는데 이는 재앙이나 난의 조짐이라고 한다. 조정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군사를 선발하여 서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이조 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순찰 사이에 지사 최홍을 황해도 순찰 사이에 임명하고는 즉시 출발하도록 했다. 임금께서 서울을 떠날 것에 대비하여 그 지방 지리를 잘 아는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것이다. 두 사람은 예전에 안주 목사 황해 감사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 칭송이 자자한 타였기에 임금의 순행길을 닦는 데는 적격이었다. 저기 충주에 진입하자 신립이 맞아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우리 군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충주에 들어선 신립은 충청도의 모든 군사들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군사가 8천을 넘자 신립은 조령을 방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일의 패전 소식을 접하자 그만 낙담하여 충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신립은 일과 병기 등도 충주로 불러들였다. 결국 조령과 같이 험준한 요새는 버린 폭이 되었고 상하 유영령 또한 혼란스러워 지키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이들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신립이 신임하는 공간이 들어와 조용히 전했다.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 합니다. 이때가 27일 초저녁이었다. 이 말을 들은 신립은 갑자기 성 밖으로 뛰어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자 병사들 또한 동요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신립이 조용히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신립은 자신에게 보고했던 군관을 불러들였다. 네 어찌 그런 망령된 보고를 하고 우리 진영을 동력케 하느냐. 신립은 그의 목을 베어 주겠다. 그러고는 즉시 임금께 글을 올렸다. 적은 아직 상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은 신립 앞까지 진격해온 상태였다. 신립은 탕금대 앞을 흐르는 두 강물 사이에 진을 쳤다. 이곳은
좌우에 논이 있고 풀도 우거져 맑아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웠다. 잠시 후 적군이 단원력으로부터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았다. 한 무리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들어오고 다른 한편은 강을 따라 내려왔다. 총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뒤흔든다. 이 모습을 본 신립은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말을 돌려 적진으로 돌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말머리를 강물 속으로 돌려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마저 그의 뒤를 따라 강으로 뛰어들자 강은 이내 시체로 가득 차고 말았다. 김여물 또한 전전했다. 이 일만이 동쪽 갓길을 따라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 전에 교정에서는 적이 막강하다는 소식이 접하자 이런 의논을 주고받았다. 이 일 혼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립은 명장으로서 휘하 병사들을 잘 통솔할 것이다. 그로 하여금 주력 부대를 이끌고 뒤를 따르도록 하면 두 장수가 힘을 합하여 실수 없이 막아낼 것이다. 조정이 계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도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 불행히도 경상도 지방의 바다와 육지와 담당한 장수들은 하나같이 겁쟁이였다. 바다를 지키던 좌수사 박홍은 단 한 사람의 병사도 봉헌하지 않았고 우수사 원규는 거리는 좀 멀었다 하더라도 많은 배를 거느리고 있었다. 적 또한 여러 날에 걸쳐 들어왔다. 우리 측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아가 위협을 했다면 적들은 뒤에서 공격해 올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은 멀리 적이 보이기만 해도 피할 무서우지 않았다. 뿐이랴 적이 상륙해 왔을 때 좌병사 이각과 우병사 조대고는 도망치거나 표체되고 말았으니 그들은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백리길을 달려왔던 것이다. 북쪽을 향해 밤낮으로 진군하는 그들을 맞아 제대로 싸워본 장수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러니 상륙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상주까지 닿았던 것이다. 이 일은 이 일은 자신의 병사도 갖지 못한 손님에 불과하다. 그런 까닭에 전투가 벌어지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투의 요지를 잃고 말았으니 온통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후에 들으니 상주에 진입한 적들은 험한 지형을 거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했다. 문경 남쪽 10리쯤 되는 곳에 고모성이라는 예성이 있었다. 이곳은 동부와 서부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양쪽의 산 벼랑은 매우 날카롭고 그 가운데는 큰 냇물이 흘렀으며 길은 그 아래 나이는 험준한 곳이었다. 적들은 이곳에 우리 병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촉구병을 보내 몇 번이나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키는 병사가 없음을 알게 되자 신이 나서 지나왔다고 한다. 후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왜군을 쫓아 이 조령을 지나가다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 이런 천혜의 요체지를 두고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총병 신립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원래 신립은 날쌔고 용감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전투의 계책에는 부족한 인물이었다. 옛 사람이 이러기를 장수가 군사를 쓸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 것 같다고 하였다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후손들에게 경계가 될 것이라 생각해 상세히 적어둔다. 4월 30일 새벽 임금께서 서쪽을 향해 출발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5회차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